is capable of striking deep inside North Korea. The Hyunmoo 5 was on display for the first time during Seoul's annual Armed Forces Day. South Korea's military is calling it a, quote, monster and says it is capable of taking out bunkers deep underground. Defense analysts say its display is intended as a warning to North Korea. 한국 국군의 날, 한국이 발표한 현무5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시끌벅적한데요. 한 중국인이 보내온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밍이에요. 제가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베이징 출신이에요. 한때는 중국의 수도에서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점점 그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세먼지였어요. 하늘이 항상 회색빛이었고 맑은 날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죠. 어느 날 제가 일하던 회사 동료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더니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죠. 하지만 마스크를 써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식품 안전 문제도 심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먹은 훠궈 때문에 우리 모두 식중독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식당에서 사용한 고기가 변질된 거였더라고요. 그 후로 외식을 할 때마다 불안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제 조카 리리에게 일어났어요. 리리는 6살 때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신장 결석 진단을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 오염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있던 작은 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커멓게 변해버렸어요. 알고 보니 근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거였죠. 그 강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이 피부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만성기관지염 진단을 받았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생겼어요.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환경을 떠나지 않으면 더 악화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악화 때문에 자주 결근하게 됐거든요. 상사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압박이 심해졌어요. 다들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너만 왜 그래?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였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국가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심지어 환경운동가들이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환경과 식품 안전 기준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맑은 하늘, 깨끗한 물, 신선한 음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내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저는 결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제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고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의 추억들, 좋았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숨쉬기 힘들었던 날들, 아픈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폐에서 나는 쌕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베이징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 그리고 뿌연 하늘. 이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죠.
이런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숨쉬기 편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요. 이게 바로 제가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예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죠. 미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맑은 공기가 너무나 생소했거든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는 걸 깨닫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렸죠.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상쾌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들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광경이었죠. 룸메이트는 미국 학생이었는데 제가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자 의아해하더라고요. 그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식당에서 처음 식사를 했을 때도 놀랄 일이 많았어요. 채소와 과일이 정말 신선했고 물도 그냥 마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중국에서는 항상 물을 끓여 먹어야 했거든요. 처음으로 샐러드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질문을 환영하고 토론을 장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주로 교수님 말씀을 받아 적기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어색했지만 점차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도서관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책들이 여기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더라고요. 특히 중국 현대사나 정치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죠. 인터넷 사용도 완전히 달랐어요. VPN 없이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차단되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특히 중국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느 날 캠퍼스에서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를 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며 많은 것을 배웠죠. 환경보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캠퍼스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졌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의식이 부족했거든요. 저도 점차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죠.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폐 상태를 보시고는 걱정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래 살았군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깨끗한 환경 덕분에 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학교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운동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점점 체력도 좋아지고 만성기침도 사라졌죠.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문화적 차이도 많이 느꼈어요.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보였지만 점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편으로는 향수병도 심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고 중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화상통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중국 식당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고향 생각이 나서 울컥하기도 했죠. 중국 뉴스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조국의 발전을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보며 안타까웠죠. 특히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한 보도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에서의 첫 명절을 보낼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같은 처지의 유학생들과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이겨냈어요. 그때 느낀 동지애는 정말 특별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영어 실력도 늘고 현지 문화도 이해하게 됐죠. 처음으로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경험했을 때는 그 의미와 전통에 감동받았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죠. 학업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암기식 공부에 익숙했던 저는 처음에 토론식 수업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차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이런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미국의 선거 시즌을 겪으면서는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후보들의 토론을 보며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죠. 중국의 일당 체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인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어요. 성소수자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죠. 중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주제들이었는데 이런 경험들이 제 가치관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물론 미국 사회의 문제점들도 보였어요. 빈부격차, 총기 폭력, 인종차별 같은 이슈들을 접하면서 미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어요. 중국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자유와 인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런 가치들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건강도 회복되고 시야도 넓어졌죠.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됐어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한 저로서는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문화와 마주하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국제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죠. 여러 나라의 부스들이 있었는데 한국 부스 앞에서 우연히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한국 부스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BTS의 다이너마이트였던 것 같아요.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저도 모르게 발을 굴렀죠. 부스를 지키고 있던 한국 유학생들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기회를 주었고 한국 전통 과자도 맛보게 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유튜브에서 K-팝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보게 됐죠.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였어요. 드라마의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현대적인 도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룸메이트가 된 재미교포 친구 민수를 만나게 됐어요. 민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저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알고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겠다며 신이 났죠. 민수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불고기, 김치, 비빔밥. 하나같이 맛있는 음식들이었죠. 특히 김치의 매콤새콤한 맛은 정말 독특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민수는 김치가 한국인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라고 설명해줬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어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민수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지만 이 말들을 사용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국어의 발음이 중국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죠. K-팝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의 음악을 즐겨 들었죠.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며 감탄했고 노래 가사에 담긴 메시지에도 공감했어요. 특히 BTS의 유엔 연설을 봤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죠. 한국 드라마도 계속해서 봤어요. 응답하라 1988, 미생, 도깨비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죠.
특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민수는 저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사건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해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감탄했죠.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이 시기였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고 정말 놀랐죠.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민수를 통해 한국의 입시 제도와 사교육 문화에 대해 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전략이 대단하다고 느꼈죠. 한국의 뷰티 산업도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민수의 추천으로 몇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능력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한국의 관광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들까지 사진과 영상으로나마 접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계절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 이런 계절별 문화가 참 낭만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의 추석과 설날 문화를 들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 이른바 한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작은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한국의 인터넷 문화도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빠른 인터넷 속도, 발달된 온라인 쇼핑 문화, 활발한 SNS 사용 등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PC방 문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예절 문화도 인상 깊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멋있어 보였죠.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을 배우면서 언어의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 한국은 제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죠.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한국인 언어 교환 파트너도 찾았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고 다양성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거예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자세히 알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일제강점기에 대해 알게 됐어요.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인들이 겪었을 고통과 억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싸운 한국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유관순 열사 같은 젊은이들의 희생정신은 정말 대단했죠. 해방 이후 곧바로 맞이한 한국전쟁의 비극도 가슴 아픈 역사였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했던 그 참혹한 상황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어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죠. 하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낸 과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근면 성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 같았죠.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80년대의 첨단산업 발전 등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성공을 이뤄냈는지 배우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이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됐죠.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군사독재 시기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한국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죠.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교육 열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맹률을 크게 낮추고 고등교육 진학률을 높일 수 있었는지 궁금했죠.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어요.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과정도 놀라웠어요. 특히 IT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인상적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배출해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90년대 이후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결과 K-팝, K-드라마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과정을 배우면서 문화의 힘을 실감했죠.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아픔도 알게 됐어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높은 자살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발전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어요. 남북한이 아직도 휴전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희망도 느꼈어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익을 추구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등을 공부하면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고도 성장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겪었지만 최근 들어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기차 보급 등의 노력을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스포츠 역사도 흥미로웠어요.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등 큰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인 과정이 놀라웠죠.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식문화 발전 과정도 재미있었어요. 한식의 세계화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한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을 알게 되면서 음식을 통해 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죠. 한국의 여성 인권 신장 과정도 공부했어요. 과거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그리고 최근의 미투 운동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들도 배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졌죠. 한국의 군사력 발전 과정도 놀라웠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산업을 갖추게 된 과정,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을 이뤄낸 한국인들의 저력에 감탄했죠. 동시에 한국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는 점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밝은 미래를 믿게 됐어요. 이런 공부를 통해 저는 한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일인지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배경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어요. 이제 저는 세계를 바라볼 때 더 넓은 관점을 가지게 됐고, 각 나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됐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한국에 가서 체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한국의 새로운 무기 체계인 현무5 미사일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이 소식은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죠. 현무5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사거리가 3,000km 이상이고 1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왜 한국 같은 평화로운 나라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주변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현무5 개발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미사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하잖아요.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겪었을 어려움이에요. 국제적인 제약, 기술적 난관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냈어요. 이런 한국의 끈기와 투지에 정말 감동받았죠. 현무5의 존재는 단순히 군사력의 의미를 넘어서 한국이 자주권과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숨어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라는 걸 세계에 보여준 거죠.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과정이 궁금해졌죠. 알아보니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줄곧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에 많이 의존했지만 점차 자체적인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어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서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온 결과가 바로 현무5인 거죠.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서도 적용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때로는 100년 넘게 걸려 이룬 성과를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뤄냈으니까요. 이런 한국의 추진력과 열정에 또 한 번 감탄했죠. 현무5 개발 성공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국은 이를 통해 주변국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한국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현무5의 존재가 주변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특히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런 무기 체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졌죠.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것이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현무5 개발 성공 소식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다고 해요. 온라인에서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니 대부분이 이를 국가적 성취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현무5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이야기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상상하니 정말 존경스러웠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현무5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이 개발한 다른 무기체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됐죠. 이런 무기들이 단순히 국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민간 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미사일 기술이 우주 발사체 개발로 이어지고 군사용 통신 기술이 민간 통신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이런 점들을 보며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현무5 개발 성공은 한국의 외교력 향상에도 기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는 분명 더 큰 영향력을 가질 테니까요.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현무5 같은 강력한 무기의 존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무기 경쟁의 악순환,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 등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런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의 존재는 한국의 억지력을 크게 높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 한국이 더 안전해지고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무5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과 강한 국방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현무5는 그저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죠. 앞으로 한국이 이런 기술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또한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현무5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고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요. 현무5라는 하나의 무기 체계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국방, 외교,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각도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이제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그들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국과 중국,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인 리밍이 과연 한국과 중국,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